나와 남편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점쟁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혼자가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1시간 후 남편이 차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전환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은 현관 거울 앞에서 에메랄드색 원피스를 매만졌다. 언젠가 지훈이 그녀의 눈동자 색과 같다며 칭찬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10년 전 그가 이제 막 떠오르는 대리였고 그녀는 건설회사의 평범한 격리사원이었을 때 두 사람의 첫 근사한 레스토랑 데이트에서 입었던 옷이다. 그때는 이 원피스가 너무 과감하고 너무 화려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꾸준한 요가로 다져진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오늘 진짜 여왕님 같은데. 지훈이 등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고 서현은 거울에 비친 그의 미소를 보았다. 작년 생일에 그녀가 선물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밝은색 셔츠, 짙은 남색 재킷, 관자놀이에 희끗희끗 첫 새치가 보이기 시작한 단정하게 넘긴 머리.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파트너였고 작은 원룸 월세방에서 시작해 도심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남의 월급을 받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일구기까지 모든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다. 과장하지 마.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냥 10주년이 매일 오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래서 황금시대에 예약했지. 당신 항상 거기 가보고 싶어 했잖아. 기억나?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 황금시대는 성공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 중 하나였다. 예전에 두 사람은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푼돈까지 아껴가며 그런 곳은 꿈만 꿨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3년 전 그들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서류상 대표는 인맥과 학력, 평판이 좋은 서현이었고 지훈은 영업과 사업 개발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고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삶은 훨씬 윤택해졌다. 저축액이 늘었고 소소한 사치를 부릴 여유가 생겼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레스토랑까지는 차로 20분쯤 걸렸다. 지훈은 컵홀더에 놓인 휴대폰을 이따금 쳐다보며 말없이 운전했다. 서현은 쇼윈도와 가로등 불빛에 잠긴 저녁 도시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10월의 저녁은 여름처럼 따뜻했고 그것이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다. 무슨 생각해? 신호대기에 차를 멈추며 지훈이 물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나한테 보험 팔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저리 가라고 쌀쌀맞게 굴었고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지. 3주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정류장에서 당신을 쫓아다녔어. 왜냐면 당신한테서 뭔가 특별한 걸 봤거든.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 진지하고 빈틈없고 모든 걸 미리 계산하는 듯한 그 눈빛. 그때 서현은 정말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28살, 유부남 상사와의 실패한 연애 끝에 확실한 목적이 없는 남자와는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였다. 지훈은 끈질겼다. 꽃다발, 영화관 데이트 신청, 어색한 칭찬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저항했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어졌다.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값비싼 음식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서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각 장식이 된 높은 천장,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 먼 벽 쪽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평온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홀은 절반쯤 차 있었다. 연인들, 모임을 갖는 사람들, 노트북을 펴놓은 채 혼자 온 사업가들. 박지훈 고객님.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를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지배인이 다가왔다. 요청하신 대로 창가 자리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홀을 가로지르는 동안 서현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주목받는 느낌.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이 세계의 일부가 된 기분이 좋았다. 그들의 테이블은 과연 탁 트인 파노라마 창가에 자리해 중앙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밖으로는 차들과 행인들, 상점의 쇼윈도가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 어때? 자리에 앉으며 지훈이 제안했다. 좋아. 서현은 메뉴판을 들었다. 가격이 터무니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생각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다. 샐러드, 메인 요리, 디저트에 와인 한 병이면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올 터였다. 괜찮았다. 예전에는 우주 같은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즐거운 저녁 식사 비용일 뿐이었다. 웨이터가 얼음이 담긴 버킷에 샴페인을 가져와 잔에 따랐다. 지훈이 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20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서현이 화답했고 잔을 부딪혔다. 샴페인은 차갑고 기분 좋은 산미가 있었다. 한 모금 마시자 속에서부터 온기가 퍼지는 듯 했다. 10년 하나의 시대였다. 작은 식당에서 올린 결혼식, 저렴한 패키지로 다녀온 제주도 신혼여행,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가구로 채운 첫 번째 집, 끝없는 대출과 돈 문제로 인한 다툼. 그러다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 성과급, 저축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침내 지난 3년의 의미가 되어준 그들의 공동 사업까지. 우리 회사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 서현이 바구니에서 빵 조각을 떼어내며 물었다. 첫 클라이언트 미팅 앞두고 당신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한 달 만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믿었어. 잘 될 줄 알았지? 당신은 항상 나보다 강했어. 지훈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보험이나 팔고 있었을 거야. 서현이 무언가 대답하려던 순간 옆 테이블의 한 여자가 눈길을 끌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키 크고 날씬한 여자였다. 길고 검은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손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희미하게 낯이 익었다. 비즈니스 행사 같은 곳에서 마주쳤던가? 서현은 그저 착각이겠거니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다. 웨이터가 주문한 요리를 가져왔다. 서현에게는 새우와 망고 샐러드를, 지훈에게는 따뜻한 소고기 샐러드를. 그들은 천천히 식사하며 다음 해에는 이탈리아 여행을 가자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지만 계속 미뤄왔던 여행이었다. 지훈은 지난주에 따낸 새로운 대형 클라이언트에 대해 신나게 설명했다. 서현은 그 순간을 즐기며 건성으로 들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의식의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어쩌면 피곤해서일지도 모른다. 지난달은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고서가 끝없이 이어져 무척 힘들었다.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서현은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저녁에 집중하려 애썼다. 지훈이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훑어보았다. 최근 30분 동안 벌써 서너 번째였다. 무슨 일 있어? 서현이 물었다. 아니, 그냥 업무 연락.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미안, 이제 신경 안 쓸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고 시선은 마치 생각이 먼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멍했다. 그때 홀의 분위기가 무언가 변했다. 공기가 짙어진 듯 했다. 서현은 고개를 들고 한 점쟁이 할머니를 보았다. 길고 화려한 치마를 입고 목에 여러 겹의 구슬 목걸이를 건 노파가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몇몇 테이블 옆에 멈춰 서서 무언가 말을 걸고 손을 내밀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내저어 쫓아냈다. 지배인이 입구에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유령처럼 교묘하게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다. 서현은 점쟁이나 구걸하는 사람들, 불청객처럼 다가와 조언을 늘어놓는 길거리 사람들을 질색했기에 몸이 굳었다. 지훈도 점쟁이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보안 요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곳은 보통 이런 거 신경 쓰잖아. 점쟁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보통의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끈질기지 않고 어딘가 초연해 보였다.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검은 눈은 날카로운 시선을 품고 있었다. 서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예감에 가까웠다. 점쟁이가 그들의 테이블 옆에 멈춰섰다. 그녀는 먼저 지훈을 무심하게 힐끗 쳐다보더니 서현에게로 시선을 옮기고는 그대로 굳었다. 몇 초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듯 서현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아가씨, 점 한번 볼래?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다.
운명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다. 안 됐네. 점쟁이가 고개를 저었다. 때로는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 법인데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지훈이 지갑을 꺼내며 끼어들었다. 자, 이거 받으시고 제발 가주세요. 그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점쟁이는 돈을 받지 않고 계속 서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 거의 동정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오늘 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혼자가 될 거야. 그 말은 허공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했다. 참 대단한 예언이시네요. 보시다시피 우린 둘인데요. 둘이직 점쟁이가 메아리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아. 오늘 밤 넌 혼자가 될 거야. 아가씨. 아주 혼자. 그만 좀 하시죠.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지폐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 돈 가져가시고 어서 가세요. 사람들 저녁 식사 망치지 마시고요. 점쟁이는 마침내 지폐를 집업 안으로 접어 치마주름 어딘가에 찔러 넣었다. 하지만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 때로는 그게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일 수도 있으니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인 게 나을 때도 있지.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지배인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무언가 엄하게 쏘아붙였다. 서현은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점쟁이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신경 쓰지 마. 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사기꾼이야. 다들 겁줘서 돈 뜯어내려고 똑같은 소리 하고 다녀. 알아? 서현은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냥 좀 기분이 그렇네? 잊어버려. 우리 메인 요리나 시키자. 메뉴에서 한우 스테이크 봤는데 여기 그게 그렇게 맛있다더라.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맛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점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될 거야. 물론 터무니없는 미신이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다시 메뉴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했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재빨리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일이야? 서현이 물었다. 응,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보냈네. 급한 건 아니야. 그는 짧게 무언가 입력하고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서현은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긴장감, 불안, 혹은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가져왔다. 지훈에게는 스테이크를, 서현에게는 야채를 곁들인 도미 구이를.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이전의 가벼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함이 내려앉았다. 서현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축제 분위기를 되찾으려 했지만 대화는 겉돌았다. 지훈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다른 곳을 쳐다보곤 했다. 그러다 문득 서현은 그의 시선을 포착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옆 테이블에 그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뚫어지게. 그리고 그 여자는 짧지만 많은 것을 담은 눈빛으로 화답했다. 그 눈빛에는 서로를 안다는 듯한, 이해한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그대로 멈췄다. 설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녀는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지훈은 이미 시선을 돌려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괜찮아. 응. 그럼.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 그냥 집에서 쉴 걸 그랬나?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 우리 기념일인데. 미안.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서현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단호한 표정이 되었다. 미안.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5분이면 돼. 어딜? 서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에. 거기 당신 선물 두고 왔어. 디저트 먹고 주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면 까먹을 것 같아서.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는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현은 매 순간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무언가 잘못됐다. 오늘 저녁은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그들의 차는 레스토랑 바로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아주 잘 보였다. 이제 지훈이 나가서 차로 다가가 트렁크를 열 것이다. 서현은 기다렸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나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서현은 물잔을 비우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이미 7분, 어쩌면 그 이상이 지났다.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지훈은 근처에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편집증 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정말로 트렁크에서 선물을 찾고 있겠지?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웨이터가 다가와 디저트 메뉴를 가져다 줄지 물었다. 서현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다. 주위의 연인들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바보처럼 창밖만 내다보며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때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서현은 급히 고개를 돌렸고 지훈을 보았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쪽이 아니라 길 아래쪽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바로 그 검은 원피스의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몸을 스치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함께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현의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밖을 뚫어지게 보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틀림없는 지훈이었다. 그의 밝은 셔츠, 그의 걸음걸이,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자. 그들은 인도 끝에 멈춰섰고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노란색 차체에 지붕 위 깜빡이는 등 지훈이 문을 열어 여자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재빨리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해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서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완전히.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 반지가 레스토랑의 은은한 불빛 아래 반짝였다. 10년 이 반지는 10년이 되었다. 어쩌면 내가 실수한 걸까? 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 그녀는 수천 명 속에서도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다. 모든 몸짓,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했다. 그였다. 다른 여자와 함께 결혼기념일에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 것이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서현은 밀려오는 메스꺼움을 참으려 침을 삼켰다. 웨이터가 다시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손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음 주문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무언가 해야 했다. 지훈에게 전화해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그냥 일어나서 나가거나. 테이블 위 휴대폰이 살아났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현은 자동적으로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다. 네, 윤서현 씨 목소리는 여자였고 낮고 차분했다. 제 이름은 최유진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서현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누구세요? 방금 당신 남편과 함께 떠난 사람이에요.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도 악의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봐요.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끝낼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현은 간신히 내뱉은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칠고 낯설었다. 박지훈 씨와 저는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요. 그 사람 출장 간다고 했던 거 대부분은 나한테 온 거였어요. 저는 옆 도시에 살고 은행에서 일해요.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만났죠. 말들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하나하나가 상처를 남겼다. 서현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침묵했다. 듣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 알아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신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당신과는 파트너고 공동사업도 있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하죠. 저는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두 번째 여자로 사는 것도 지쳤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서현은 억지로 그 말을 내뱉었다. 지금 샤워 중이라 우리 통화 소리 못 들어요? 이봐요.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끝낼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는 1시간쯤 뒤에 당신에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다고 늘 하던 대로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끝나길 바라니까요. 그가 나를 선택하든 당신을 선택하든 결정하길 바라요. 지금처럼 그는 이중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모두가 불행해요. 당신은 속고 있으니 불행하고 나는 그와 온전히 함께할 수 없으니 불행하죠.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척 연기는 잘하지만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현은 자신의 가쁘고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특히 오늘 같은 당신들 기념일에?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만 위선적인 관계를 끝내라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전화가 끊겼다. 서현은 한 곳을 응시하며 귀에 휴대폰을 댄 채 계속 앉아 있었다. 주변의 레스토랑은 여전히 제가 할 길을 가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소리 없는 진공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다. 귀에서는 먹먹한 소음만이 울렸다. 그는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 그 모든 출장, 야근, 저녁의 갑작스러운 클라이언트 미팅,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반년 전 그가 어떤 콘퍼런스에 참석한다며 옆 도시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잔뜩 고무되어 돌아와 새로운 인맥과 사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그곳에 더 자주 가서 지사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를 지지하고 서류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그는 애인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 서현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거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대로 향했다. 지배인이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남편분께서 늦으시네요.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서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계산해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계산서를 출력했다. 25만 4천 원이. 서현은 금액을 보지도 않고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댔다. 지금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지배인은 그녀의 상태를 분명히 눈치챈 듯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1시간 전만 해도 따뜻했던 10월의 저녁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서현은 팔로 몸을 감싸고 건물 벽에 기댔다. 택시는 몇 분 뒤에 도착했다. 그녀는 주소를 말하고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다행히 기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화를 걸거나 왜 혼자인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거리를 따라 차를 몰았다. 서현은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생각의 파편들, 기억들이 뒤엉켜 맴돌았다. 바로 어제 아침 침대에서 그와 껴안았던 일,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그녀가 그 모든 말을 믿었던 것,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명확하고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점쟁이가 옳았다. 오늘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서현은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자기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손에서 열쇠가 떨렸다. 열쇠 구멍에 한 번에 맞추지 못했다. 아파트는 침묵과 어둠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바싹 말랐고 머리가 웅웅거렸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바로 여기서 오늘 아침 식사를 했다. 지훈은 오믈렛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저녁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마지막 평범한 아침.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서현은 화면에 뜬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다. 1분 뒤 문자가 왔다. 미안해, 자기야. 중요한 클라이언트 때문에 늦었어. 급한 문제가 생겨서. 곧 갈게. 기다려줘. 거짓말. 모든 단어가 거짓말이었다. 서현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던지고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가슴속에 무겁고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충격 때문이거나 아니면 몸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1시간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카페에서 했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식탁보에 커피를 쏟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허례허식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치렀다. 첫 아파트를 꾸미면서 벽지 색깔 때문에 다퉜던 일, 사업에서 처음으로 큰 수익을 냈을 때 부엌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던 일,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아니면 그는 항상 거짓말을 했던 걸까? 어쩌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서현은 미친 듯이 최근 몇 달, 몇 년간의 기억을 더듬으며 징후나 신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후는 그의 이중 생활에서 아주 능숙했다. 그녀 앞에서는 이상한 전화도 없었고 휴대폰을 과도하게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잠들기 전 그녀에게 키스했고 산책할 때 손을 잡아주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정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몇 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새벽 3시쯤 아파트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현은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저 누워 있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옷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지후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가 침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다. 서현은 눈을 떴다. 그는 옆에 눕지도 않았다. 소파를 택한 것이다. 대화가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그냥 깨우고 싶지 않아서일까? 어쨌든 지금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지도 그의 목소리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새벽녘에야 그녀는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무언가 불안하고 뒤죽박죽인 꿈을 꾸었다. 물 흐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훈이 샤워 중이었다. 서현은 시계를 보았다. 8시 반 토요일이었다.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보통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뉴스를 읽고 주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다. 커피포트를 켜고 컵을 꺼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생각은 먼 곳에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물론 난리를 칠 수도 있었다. 소리치고 해명을 요구하고 접시를 깨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의미도 없었다. 그는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2년 동안이나.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고 그녀가 그저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이미 옷을 다 입고 갓 감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어제는 미안했어. 정말 급한 문제가 터졌거든.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엎을 뻔해서 겨우 달랬어. 서현은 말없이 컵에 끓는 물을 붓고 티백을 넣었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한테 화났어. 그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서현이 몸을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 머물렀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현아,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설명했잖아. 어젯밤에 최유진 씨한테 전화 받았어.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당신이 함께 떠난 바로 그 최유진 씨 말이야.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핏기가 가시고 눈이 커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다. 이내 그는 정신을 차렸다. 나 다 설명할 수 있어? 2년, 서현이 그의 말을 끊었다. 2년 동안 넌 그 여자랑 잤어. 내 모든 출장은 다 그 여자 때문이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 결혼기념일에 넌 그 여자한테 갔어. 서현아, 제발 들어봐. 아니, 내가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 눈물도 약속도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지난 2년처럼 전부 거짓말일 테니까.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난 정말 일이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서현은 손에 든 컵을 꽉 쥐었다. 매번 그건 내 선택이었어. 어제도 그랬고. 나도 혼란스러웠어. 알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 여자랑 있으면 편하지만 너랑 있는 것도 좋아. 우린 공유하는 게 너무 많잖아. 사업, 인생.
사업 서현이 되뇌었다. 그건 맞는 말이네. 우리 사업은 공동이지. 그리고 이제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됐어.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은 뒤 부엌을 나갔다. 침실에서 옷장 문을 열어 청바지와 스웨터를 꺼내 입고 가방과 휴대폰을 챙겼다. 지훈이 문가에 서 있었다. 당황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디가?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다 상의해야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현은 그를 지나쳐갔다. 살다 보니 점쟁이가 맞는 말을 할 때도 있네. 난 정말 혼자가 됐어. 그리고 그거 알아?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문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닫혔다. 단지 안에는 신선한 가을 공기가 가득했고 낙엽 냄새가 났다.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였다. 똑똑하고 냉소적이며 돈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친구.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나 서현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아주 급하게. 수진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컨시어지와 지하주차장이 갖춰진 새 주상복합에 살았다. 서현은 택시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친구는 거의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짧은 커트 머리, 날카로운 회색 눈빛.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조금의 여유도 보이지 않았다. 들어와 수진이 옆으로 비켜섰다. 커피 마실래? 응. 서현은 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피로와 긴장으로 다리가 욱신거렸다. 수진은 부엌으로 갔다가 몇 분 뒤 진한 에스프레소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얘기해봐. 전화로는 급하다고만 하던데. 사업에 문제 생겼어? 남편 서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느꼈다. 바람 피웠어. 2년 동안이나. 옆 도시에 애인이 있대. 수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지만 얼굴에 놀란 기색은 없었다. 그렇군. 이제야 알았다고? 어제 그 여자가 직접 전화했어. 그가 선택하길 기다리는데 지쳤다면서. 클래식한에 수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인내심 강한 상간녀가 판을 흔들기로 결심했군. 뭐 너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야. 모든 게 드러났으니 이제 행동에 나설 수 있잖아. 뭘 원해? 서현은 친구를 보았다. 수지는 항상 이렇게 실용적이고 냉정했다. 감정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35살이 되도록 남편도 아이도 없이 혼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신 성공했고 독립적이었으며 돈과 커리어를 가졌다. 지금 서현은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그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수지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 앱을 열었다. 사업.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명의. 내가 설립자고 대표이사야. 지훈 씨는 영업이사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 지분도 없어. 아주 좋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좌는? 돈은? 공동 계좌가 하나 있어? 수익금이 다 거기로 들어가? 그리고 각자 개인 카드도 있는데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둘 다 돈을 인출하거나 쓸 수 있어. 계좌에 얼마 정도 있어? 서현은 잠시 생각했다. 정확히는 몰라.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 있었어. 그쯤 될 거야. 나쁘지 않네. 수진이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부동산은?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대출받았어. 아직 3년은 더 갚아야 해. 차도 공동 명의고 할부 남았고. 좋아. 내 말 잘 들어. 수진이 눈을 들었다. 넌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 사업은 내 거야. 사업에서 나온 돈도 사실상 내 거지. 계좌는 공동이지만 내가 설립자니까. 그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소송을 통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법원이 그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도 없어. 사업이 혼인 중에 시작됐지만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사는 결혼 3년 차에 설립했어. 서현이 덧붙였다. 내 이름으로 한 건 지훈 씨 신용 기록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이야. 더 잘 됐네. 수진이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다. 그럼 그건 내 사업이고 그는 그냥 고용된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해.
물론 소송까지 가면 그는 반대로 증명하려고 애쓰겠지만 그건 시간, 신경, 돈 낭비야. 우리는 그가 충격에 빠져 있는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야. 내가 제안하는 건 뭔데? 첫째, 돈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공동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내가 새로 개설할 개인 계좌로 이체해. 그가 쉽게 추적하지 못하도록 다른 은행에 개설해도 좋아. 그리고 공동 계좌에 대한 그의 접근 권한을 막아.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둘째, 위임장. 그가 내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위임장 같은 거 있어? 응, 서현은 기억해냈다. 4년 전쯤에 내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포괄 위임장을 만들어줬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 대신 결정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오늘 바로 법무사 통해서 철회해. 그가 반대하지 않으면 금방 처리될 거야. 만약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더 오래 걸려. 일단 평화롭게 시도해보자. 그가 거절하진 않을 거야. 그가 미리 알 필요는 없잖아. 넌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위임장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 그럼 효력이 정지되는 거야. 그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서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었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머릿속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셋째, 사업. 수진이 말을 이었다. 업무 시스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비밀번호를 바꿔 그의 접근을 차단해. 일시적인 보안 점검 같은 거라고 둘러대도 돼. 중요한 건 그가 너 없이는 회사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린 같이 일하잖아. 서현이 반박했다. 클라이언트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데 내가 그를 그냥 잘라버리면 모든 게 멈출 거야. 잠깐 동안만.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 이틀이면 누가 뭘 하는지 파악하고 그의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직원들도 있잖아. 3명 있어. 매니저, 경리, 그리고 비서. 훌륭해. 그들을 모아서 지훈 씨와 일시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가 휴가를 갔다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둘러대. 그들은 계속 일하고 내가 지휘하면 돼. 중요한 건 그가 사업을 망치거나 클라이언트를 빼돌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날 믿어. 그가 모든 걸 잃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복수를 시작할 수도 있어. 클라이언트 목록을 훔치고 사람들을 빼가고 자기 회사를 차려서 경쟁하려 들겠지. 서현은 그 정보를 소화하며 잠시 침묵했다. 모든 것이 가혹하고 냉소적으로 들렸지만 옳은 말이었다. 아파트랑 차는? 그건 더 복잡해. 오수진이 얼굴을 찌푸렸다. 대출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 법적으로 두 사람 다 소유자고 채무자야. 이혼 시 법원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일단은 그를 집에 들이지 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방법은 아니야.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갈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를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그의 짐을 싸서 문 앞에 놔두고 비밀번호를 바꿔. 만약 그가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불러. 그 아파트도 내 집이고 넌 누가 그 안에 있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특히 내 안전이 걱정된다면 더더욱. 난 두렵지 않아. 서현이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폭력적이지 않았던 거지. 수진이 정정했다. 하지만 사람이 돈, 사업, 지위를 모두 잃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 그들은 1시간 더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수진은 행동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별 순서를 정해주었다. 서현은 주의 깊게 들으며 휴대폰에 메모했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의 파도가 일었다. 그래, 이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그였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12시 반, 서현은 수진의 집을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의 큰 지점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위에는 평범한 걱정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대출을 신청하고, 누군가는 환전을 하고, 누군가는 예금 상담을 받고 있었다. 구석에 앉은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여자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이하나라는 명찰을 단 젊은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새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서현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네, 잠시만요. 이하나는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에 내용을 띄웠다. 남편분과 공동 계좌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계좌가 공동 계좌라는 점은 알고 계시죠? 남편분께서도 이 돈에 대한 접근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요. 서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계좌는 제 이름으로 개설됐고 자금이 들어오는 회사의 설립자도 저예요. 제가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네. 이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얼마를 이체하시겠어요? 전부요. 5,200만 원. 직원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은행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황에 익숙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지금 이체 처리해드리고 새 계좌를 개설해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그녀는 손을 청바지에 닦았다. 두려웠지만 옳은 일이었다. 돈은 통제력이었고 안전이었으며 그녀의 미래였다. 이하나가 서류를 출력했다. 서현은 필요한 곳에 서명했다. 이체는 즉시 처리되었다. 5,200만 원이 공동 계좌에서 새로운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 이제 지훈은 그 돈에 손댈 수 없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신가요? 이하나는 새 카드를 건네며 물었다. 네, 남편의 기존 계좌 접근 권한을 막아주세요. 자금 관리 권한을 무효로 해주세요. 하지만 거기엔 이제 거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몇만 원 정도밖에요. 상관없어요. 그의 접근을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몇 번의 서명이 더 오갔다. 끝났다. 서현은 지갑에 새 카드를 넣고 은행을 나왔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남편의 돈, 그들의 공동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5천만 원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본질적으로 그건 그녀의 돈이었다. 그녀는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다음 순서는 법무사 사무소였다. 수진이 이미 토요일에 영업하는 곳을 찾아 주소를 보내주었다. 서현은 택시를 잡았고 30분 뒤에 도착했다. 사무실은 조용한 거리의 낡은 건물에 있었고 간판은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단정했다. 법무사는 희끗희끗한 콧수염에 인상 좋은 얼굴을 한 노인이었다. 그는 서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다. 포괄 위임장을 철회하시는군요. 사유를 기재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서현이 짧게 대답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죠.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현이 읽고 서명했다. 법무사가 도장을 찍고 장부에 기록을 남겼다. 끝났다. 이 순간부터 위임장은 무효가 되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남편분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희가 통지서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통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며칠 뒤에 도착할 텐데 원하시면 직접 알리시는 게 절차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현은 신청서 사본을 챙겼다. 거리에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을 저녁은 일찍 찾아왔다. 서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분명 그곳에서 변명이 가득한 연설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녀는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먼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회사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년 여성인 이 부장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3번 울린 뒤에야 그녀가 받았다. 서현 씨,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우리 만나야 해요. 급한데 지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네,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의 침묵 뒤에 알았어요. 1시간 뒤에 갈게요. 서현은 또 다른 택시를 잡아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작은 회사는 업무용 빌딩 2층의 방 3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켰다. 텅 비고 조용했다. 평일에는 전화, 회의, 협상으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지금은 절전 모드에 들어간 컴퓨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서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비밀번호 변경이었다. 그녀는 설정을 열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메일, 고객 데이터베이스, 회계 프로그램, 회사 웹사이트, 지훈이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것.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지만 생각은 먼 곳에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회사 이름을 정하던 때를 떠올렸다. 다투고, 웃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퍼스펙티브로 정했다. 근사하게 들렸고 신뢰감을 주었다. 함께 서류를 등록하고 첫 클라이언트, 첫 계약에 기뻐했다. 모든 것을 함께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사업에서 그를 지우개로 지우듯 지워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의 이 부장이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자, 말해봐요.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서현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외도,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 그 없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부장은 침묵 속에서 듣기만 하며 이따금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런 놈이었어. 사실 그 사람한테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은 했어요. 요즘 부쩍 자리를 비우고 휴대폰을 숨기곤 했거든. 그냥 내 착각인가 했는데 그렇게 티가 났군요. 주의 깊게 보는 사람한테는 티가 나죠. 남자들은 항상 사소한 걸로 자기를 드러내거든. 낯선 향수 냄새가 난다든가 갑자기 새 셔츠를 입는다든가. 서현 씨가 그냥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마도요. 서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그랬겠죠? 좋아요. 이제 우리 뭘 해야 하죠? 이 부장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관리했잖아요. 협상, 계약 같은 거 그가 빠지면 누가 그걸 다 맡죠? 저요? 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부장님이 절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진행하던 일이 뭔지, 누구에게 전화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해봐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앉아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업무를 검토했다. 시급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업무를 분담했다. 이 부장이 협상의 일부를 맡고 나머지는 서현이 맡기로 했다. 회계 담당자와 비서에게는 월요일에 알리기로 했다. 자정 무렵, 서현은 사무실을 나섰다. 도시는 잠들었고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디야? 걱정돼. 제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집에 나타나기에는 아직 일렀다. 일요일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서현은 수진의 집 소파에서 무거운 머리와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커피를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오늘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수진이 주말에도 일하는 열쇠 수리공에 연락처를 주었다. 서현은 전화를 걸어 오후 1시로 약속을 잡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집에 있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왜 답장은 즉시 왔다. 알았어. 집에 있어. 기다릴게. 12시 반, 서현은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배낭에 연장을 든 젊은 수리공이 함께였다. 그들은 해당 층으로 올라갔다. 서현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지훈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복도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수리공에게 말했다. 금방 나올게요.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이 부엌에서 머그잔을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고 옷은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현아, 그가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드디어. 어디 있었어? 내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디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의 옷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셔츠, 바지, 양말, 보이는 대로 전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문가에 나타났다. 당신 짐 싸는 거야? 당신 이사가. 내가 어딜 이사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내 집이기도 했지? 이제 나한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현이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서현아, 제발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넌 2년 동안 거짓말했고 다른 여자랑 잤어. 우리 결혼기념일에 그 여자한테 갔잖아. 뭘 더 설명해? 내가 혼란스러웠어. 나도 이 모든 것 때문에 괴롭다고. 더 괴로워질 거야. 서현은 계속해서 가방에 옷을 쑤셔 넣었다. 내가 계좌에서 돈 다 뺐고 당신 위임장도 철회했고 모든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도 차단했어. 넌 우리 사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짐 챙겨서 나가. 지훈은 창백해졌다. 너 이럴 순 없어? 이건 불법이야. 합법이야. 수진이가 다 확인했어. 사업은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아파트는 공동 명의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어. 동의 못하겠으면 법원에 소송해. 너 미쳤어. 그가 뒷걸음질 쳤다. 이건 다 우리 거잖아. 우리가 함께 이룬 거라고. 내가 최유진 그 여자 침대로 기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내가 파괴한 거야. 서현은 가방 지퍼를 잠그고 복도로 끌고 나왔다. 그 뒤를 이어 신발과 재킷이 담긴 두 번째 가방도 꺼내놓았다. 내 짐이야. 나머지는 필요하면 나중에 가져가. 수리공은 한쪽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지훈은 가방을 그리고 서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두려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억지로 뱉어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뺏기게 두진 않을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서현이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 나 일해야 하니까. 그는 1분 정도 더 서 있다가 가방을 움켜쥐고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서현은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바꿀까요? 수리공이 물었다. 네, 바꿔주세요. 그는 연장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서현은 부엌으로 가 식탁에 앉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드릴 소리 외에는 아파트가 조용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았다. 지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과 수많은 메시지. 읽지 않았다. 1시간 뒤 수리공이 일을 마쳤다. 새로운 도어락, 새로운 비밀번호. 그는 돈을 받고 떠났다. 서현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방들을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달라 보였다. 텅 비고 낯설었지만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바싹 말랐다. 지치는 하루였지만 그녀는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해냈다. 돈은 통제하에 있고 사업 접근은 차단되었으며 아파트는 안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다리고 공격에 대비해야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통화를 거절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무언가 해결하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녀와 직접 대화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수진과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친구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잘했어.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제 중요한 건 방어선을 지키는 거야? 그는 압박하고 위협하고 어쩌면 소송을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내 편이야. 계속 사업을 이끌고 클라이언트들과 일해. 그 없이도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 해낼 거야, 서현이 말했고 거의 그 말을 믿었다. 지훈은 2시간 뒤에 나타났다. 서현이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인터폰이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현관 카메라 화면을 보았다. 그가 아래 공동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재킷도 없이 밖에는 차가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도 서현아,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류 좀 가져가야 해. 그리고 남은 짐도 있고 내일 내가 출근했을 때와 이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문 앞에 상자 놔둘게. 지금 열어.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안 돼.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훈은 계속해서 인터폰을 눌렀다. 1번, 2번, 3번, 그러다 공동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현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경찰입니다. 제 남편이 공동 현관으로 침입하려고 해요. 위협하고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동이 필요합니다. 상황실 직원이 주소를 확인하고 10분 내로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서현은 다시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지훈은 더 이상 벨을 누르지 않고 빗속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은 건지 눈물에 젖은 건지 알 수 없었다. 12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지훈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설명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서현에게 올라왔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 네, 제 남편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당분간 저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경찰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부부싸움은 흔한 일인 듯 했다. 위협을 가했나요? 아직은요. 하지만 폭력적으로 변할까 봐 두려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계속되면 다시 신고하세요.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경찰들은 지훈을 순찰차 쪽으로 데려가 5분 정도 더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서현은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틀 만에 그들의 삶을 파괴했지만 먼저 파괴한 것은 그였다. 그것만은 기억해야 했다. 다음 며칠은 전쟁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번호, 회사 번호, 모르는 번호 등 온갖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용서해달라, 이야기 좀 하자는 애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위협으로 바뀌었다. 나랑 엮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소송으로 전부 뺏어올 거야. 넌 불법으로 공동자금을 횡령했어. 서현은 답장하지 않고 그저 번호를 차단할 뿐이었다. 월요일, 그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았다. 이 부장, 회계 담당자인 박 과장, 그리고 비서인 민준 씨가 의아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박지훈 이사님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현이 서론 없이 선언했다. 저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저는 그 없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모든 업무는 우리끼리 분담할 겁니다. 질문 있나요? 민준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럼 클라이언트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사님과 일하는데 익숙하신데요. 제가 각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할 겁니다. 박 이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났고 이제 모든 문제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 해결된다고 말할 거예요. 클라이언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마감일과 품질을 지키는 거예요. 박 과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급여는요? 박 이사님이 없으니 비용은 줄어들겠죠? 모든 분들의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겁니다. 서현이 확신시켰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어쩌면 성과급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 없게 동의했다. 서현은 그들의 눈에서 의심을 보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일해야 했다. 회사가 버티고 있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거는 첫 전화는 힘들었다. 서현은 파트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업무에서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부부 문제에 대해 전부터 들어왔던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은 경계하며 질문을 던졌다. 한 대형 고객은 협력을 계속할지 생각해보겠다고 암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 지훈은 재산 분할, 사업 지분 인정, 계좌 자금의 절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이 소식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방어해야지. 우리 입장이 훨씬 강해. 서류는 우리 편이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야? 서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밤에는 예전에 지훈의 책임 영역이었던 서류들을 검토했다. 협상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설득하는 법을 새로 배웠다. 녹초가 될 만큼 피곤했지만 집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보다는 나았다. 한편 지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2주 뒤 서현은 그가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 클라이언트 중 한 명과 통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네, 박 이사님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와 한번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서현은 이를 악물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 부장을 보았다. 그가 클라이언트들을 빼가고 있어요. 이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현재 프로젝트들을 더 빨리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점차 상황은 안정되었다. 클라이언트 3곳이 지훈에게 넘어갔지만 나머지는 남았다. 게다가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 2곳이 찾아왔다. 회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소송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재판, 서류, 감정평가. 지훈은 돈의 절반과 사업이 공동재산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지는 사업이 서현의 자금과 노력으로 설립되었고 지훈은 고용된 직원이어서 그의 기여는 미미했다고 증명했다. 판사는 결정을 미루고 새로운 감정을 명령했다. 12월, 창밖에는 이미 눈이 내리고 서현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마치고 지치고 허탈한 채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문득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그 점쟁이,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었다. 똑같은 화려한 치마에 그 위에는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서현은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점쟁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알아보고는 이가 빠진 주름진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네, 아가씨. 그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움에 대해 말해줬던, 기억나요? 서현은 가방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노파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숨겼다. 난 그냥 봤을 뿐이야. 당신네들 기념일 일주일 전에 그 남자랑 그 여자를 봤거든. 카페에 앉아서 키스하고 있더군. 그래서 생각했지. 이건 아니지. 아내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제가 아내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난 아는 게 많아. 점쟁이가 씩 웃었다. 손에 낀 반지, 사랑에 빠진 눈빛. 근데 그 남자는 당신이 아니라 그 다른 여자를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말해주기로 결심한 거야? 좀 거칠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넌 1년을 더 속아서 살았을 거야. 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다음은요? 보이시나요? 다음은 자유야. 노파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혼자가 되겠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야. 그 차이를 깨닫게 되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금방은 아니야. 먼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들은 잠시 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점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따라 절뚝이며 걸어갔다. 서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했다. 2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지훈은 공동형성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아파트는 팔아서 돈을 나눠야 했다. 사업은 서현의 것으로 남았다. 법원은 주된 기여를 한 것은 그녀이며 지훈은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인정했다. 계좌에 있던 돈도 약간의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그녀의 몫이 되었다. 지훈은 어두운 얼굴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후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현은 그를 지나쳐갔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고 신축 건물에 작은 원룸을 샀다. 이전 집보다 소박했지만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취향대로 꾸몄다. 밝은 벽, 최소한의 가구, 큰 창문. 그곳에서는 숨쉬기가 편했다. 사업은 점차 성장했다. 이별 후 반년이 지나 서현은 새로운 영업이사를 고용했다. 은퇴를 앞둔 경험 많은 남자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수익은 오르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서현은 외적으로도 변했다. 머리를 더 짧게 자르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살이 빠졌다. 옷은 더 단정하지만 세련되게 입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더 강인해졌지만 공정해졌다고 평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찾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다. 개인적인 삶은 풀리지 않았다. 지인들이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선해준 소개팅에 2번 나갔다. 하지만 남자들은 시시하고 지루하거나 반대로 너무 저돌적이었다. 2번째 실패한 저녁 식사 후 서현은 당분간은 아무도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세심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상담사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다. 왜 2년 동안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나요? 무엇이 두려웠나요? 무엇을 잃을까 봐요. 서현은 그 질문들에 화가 났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다. 그녀는 외로움이 두려웠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 그의 무관심, 드문 성관계에 눈을 감았던 것이다.
당신은 진실 대신 안정이라는 환상을 선택했어요. 어느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말했다. 그리고 진실이 결국 드러났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극단에 빠졌죠. 하지만 그것 역시 환상이에요. 그럼 현실은 뭐죠? 서현이 물었다. 현실은 오직 자기 자신, 자신의 반응, 자신의 결정, 자신의 삶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마음 깊이 박혔다. 서현은 몇 주 동안 그 말에 대해 생각했고 점차 마음을 놓았다. 사업의 모든 측면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위임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다. 더 평온해졌다. 다음 해봄, 이별 후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우연히 지훈과 마주쳤다. 클라이언트 미팅 후 시내를 걷다가 커피숍에 들렀는데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늙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훈이 굳었다. 서현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이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안녕이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은 그저 그래? 고객은 적고 경쟁은 심하고 아마 접고 취직해야 할 것 같아. 안 됐네? 서현은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꼈다. 넌 듣자 하니 잘 나간다며. 대단하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지훈이 물었다. 날 용서했어? 서현은 생각에 잠겼다. 용서했을까?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도 복수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연민도 없었다. 예전에 고통이 있던 자리에 그저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모르겠어.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과거의 일부가 됐어. 최유진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여자도 과거의 일부가 됐지? 내가 돈이 없다는 걸 깨닫고 3개월 만에 떠났어. 유감이야. 지훈 씨, 정말로.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들었다. 지훈은 서글프고 길 잃은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지만 서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었다. 여름에 그녀는 태우를 만났다. 심심해서 갔던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우연히 그는 추상화 앞에 서서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서현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돌아보며 당황하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태우는 건축가였고 10대 딸을 둔 이혼남이었으며 차분하고 유머러스하며 허세가 없었다. 그는 압박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들은 그저 만나고 산책하고 카페에 가고 온갖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현은 서두르지 않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 끔찍했던 레스토랑의 저녁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났다. 서현은 바로 그 황금 시대에 바로 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단지 이제 맞은편에는 지훈이 아니라 태우가 있었다. 그들은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의 첫 번째 함께하는 기념일. 무슨 생각해? 태우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물었다. 과거 생각. 서현이 미소 지었다. 1년 전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모든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지? 후회돼.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 배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야. 강해지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을 거고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태우가 잔을 들었다. 당신의 강인함과 내가 곁에 있는 걸 허락해 준 것에 건배. 그들이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서현은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지훈을 보았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구부정하게 천천히 인도를 걷고 있었다. 혼자, 아주 혼자. 순간 슬퍼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시선을 돌려 태우를 보았다. 그는 따뜻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점쟁이가 끝까지 옳았다는 것을. 1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마음에 누구를 드릴지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였다. 진정한 자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채널이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